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3장에 해당하는 전기생리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전기생리학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안정막 전이, 활동 전이, 근수축 기전,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전기 발생,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챕터 3에서는 그 내용이 복습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내용은 다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사진과처럼 전기 자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원래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전기 생리학과 뭐가 좀 다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에 이제 에트리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우리 이제 국가연구소거든요. 국가연구소에서는 저런 걸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라고 신문에 인터넷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저게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면 FS입니다. 약간 몸에 붙여놓고 근수축을 유발하는데, 근데 이제 FS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시간 설정해놓고 강도 설정해놔서 이렇게 수축을 도와주게 되는데, 저 장비는 EMG를 활용해서 우리 몸에서 자발적인 근수축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활동전이가 유발되고, 그 유발되는 활동전이를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EMG 값 이상 나오면 FS가 자동으로 켜지도록 해서 근수축을 조금 더 도와주는 저런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 장비는 에트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소들에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개념의 전기 생리학이 나오죠. 하나는 우리 몸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전기, 그리고 기계에서 저주파 장비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로 인한 근수축. 저렇게 두 가지를 잘 섞었으면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그런 장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이제 기존의 사용처럼 이렇게 저주파 장비를 뭐 무조건 이렇게 사이클에 맞춰서 사용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미래가 저렇게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신경계 손상 환자들한테 저렇게 사용하면 좋은 장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론적으로 공부할 건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습 목표를 보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세포의 구조라고 해서 세포 소기관들 중에 세포막에 대해서 뭐 이중 지질막 구조기 때문에 전하를 띤 물질, 뭐 이렇게 그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을 막아서고 있는데 통로나 펌프를 통해서 주고받고, 뭐 이거는 안 할 겁니다. 이건 안 할 생각이고요. 근데 여러분은 공부를 할 문제를 제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포의 신경 흥분과 전달이라고 해서 세포 신경 흥분이 활동 전이거든요. 뭐 그게 이제 그 슈반셀이 있는 경우에는 뭐 도약 정도로 가고 뭐 그런 전달 과정까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근수축 원리인데 이것도 역시 저는 수업에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볼 거는 4번 내용이에요. 도대체 전기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근수축이 유발되는가? 그리고 이게 기존 것과는 무엇이 다른가? 이걸 한번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책 있는 부분들을 쭉 뛰어넘어서 교과서로 보자면 59페이지, 60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60페이지. 거기 표 3.1번에 보면 우리 몸에 있는 기본적인 근육의 구조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세 가지 타입 1, 타입 2, 타입 2B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인자 1에서도 배우고 다른 파트에서 배우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제가 다른 부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조금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흔히들 간단하게 보자면 적근과 백근으로 잘 나누잖아요. 적근과 백근이라고 했을 때 적근은 유산소 대사, 혈액의 공급을 받아서 산소를 이용해서 무언가 대사를 통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 덕분에 얘들은 피로를 굉장히 저항을 잘하는, 그러니까 피로 유발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근육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백근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 대사, 얘는 피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염색해 보면은 빨간색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갖다가 백근이라고 표현을 해놓기도 했고요. 근데 얘는 이제 굉장히 빠르고 강한 수축을 잘 해요. 근데 하지만 무산소 대사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힘 생성은 잘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피로 유발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표 3.1에 정리가 쭉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그랬을 때 윤서야 혹시 마이크 되나? 네,
음, 윤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 적근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백근을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 어떻게 생각해? 어, 접근이요. 적근. 정답, 맞습니다. 접근이 맞아요. 생각해보면 접근은 피로 발생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접근을 먼저 쓰는 거죠. 작은 힘 생산할 때는 접근을 먼저 쓰다가 이거 접근으로 해결이 안 되네 이렇게 되면은 백근을 당겨서 더 강한 수축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면 피로 발생이 덜 되면서 혹은 피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빨리 해소가 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격근 타입을 나눌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위상근이라고 해서 자세 유지근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움직여주는 페이징 머슬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도 토닝 머슬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보면 동일한 근육이지만 자세 유지근 같은 경우에는 접근의 비율이 높고 움직여주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백근의 비율이 높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도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민아, 혹시 마이크 되나?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내가 한번 질문을 물어볼게. 우리 몸에 네, 있는 바이셉스 브라키라는 근육은 하나의 근섬유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여러 개의 근섬유로 되어 있을까? 여러 개의 근섬유. 네, 정답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부했을 때 하나의 근육 안에는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여러 개의 근섬유 다발이 있을 때 하나의 신경, 엑손이 들어와서 이 근섬유의 다발을 여러 개를 지배를 합니다. 이게 뭐 5개를 지배할 수도 있고 300개를 지배할 수도 있고 500개를 지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신경이 여러 개의 근섬유들을 지배하는데 경민아 이거 이름 혹시 뭔지 아나? 하나의 신경이 내려와서 여러 개의 머슬 파이버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단위 이거를 뭐라고 할까? 보통 이걸 갖다가 우리 영어로는 모터 유닛이라고 표현하고 경민의 한글로는 뭐라 그럴까? 모터 유닛 한글로 뭐예요? 모터 유닛 운동, 뭔지 모르겠습니다.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이제 우리 모터 유닛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모터 유닛이거든요. 하나의 신경이 여러 개의 머슬 파이버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덩어리 하나를 우리는 모터 유닛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터 유닛은 대부분 같은 타입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의 신경이 내려와서 접근 타입을 싹 지배를 하고 있고 하나의 신경이 내려와서 백근 타입을 싹 지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지배들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경민아 움직일 때 바이셉스 브라키는 모든 근섬유가 다 동원될까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뭐 보면은 아니라 그래 이렇게 필요한 것마다 접근을 먼저 동원하고 후에 백근을 동원하고 한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몸에선 이거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동원 순서를 다르게 하게 될까?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보면은 예를 들자면 개수가 작은 접근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한 5볼트 정도면은 이 나머지 머슬 파이버들의 활동 전이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백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경이 한 500개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한 100볼트 정도 돼야지만 이게 보면 근수축이 유발되는 과정을 거치게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활동 전이가 발생되면 작은 모터 유닛이 먼저 동원되고 큰 전압이 발생되면 큰 활동 전이가 발생되면 큰 모터 유닛이 동원된다. 따라서 작은 운동 단위인 접근이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에 백근이 동원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네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원리라고 해서 하네만 프린시플이라는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로 보자면은 쭉 넘어가서 67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6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한 해만의 원리라고 하면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발견을 잘 한 거죠. 이게 보면 이렇게 동원이 될 때 어떻게 동원되는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생리적으로 딱 뭐 이거는 반박할 게 없습니다. 낮은.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제가 이제 아령을 들고 팔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5kg짜리 아령을 들고 움직이니까 이 저한테 너무 가벼워요. 그랬을 때는 뇌에서는 처음에 5kg인지 10kg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는 한번 수축해봐라 라는 명령을 일단은 작게 유발시켜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접근이 먼저 동원되다가 이래도 안 움직이네 이렇게 되게 되면 뇌에서 더 활성도가 많이 일어나면서 더 강한 전압이 발생되고 그렇기 때문에 백근, 큰 모터 유닛까지 동원되는 그런 순서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접근을 먼저 동원하니까 피로에 대한 저항감도 되게 좋고 에너지 소모도 적고 이런 되게 좋은 장점들이 있겠죠. 우리 인체는 이렇게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이 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자율 정리입니다. 지금 요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로 수업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앞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저렇게 세 가지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저 내용들은 제가 이 강의동에 강의자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질문 보고 교과서 보면서 정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수업은 시간을 조금 짧게 할 거고 정리 시간을 많이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다른 이렇게 잠깐 퀴즈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유선아 혹시 마이크 되나? 네, 유선이가 생각하기에 남자와 여자는 힘이 같다 다르다 어떻게 생각해? 다릅니다. 누가 더 세다? 남성이 더 셉니다. 맞아요. 보통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남성들은 힘을 많이 써야 되는 무언가 일을 많이 하게 됐고, 여성들은 힘을 적게 쓰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나갔는데, 어느 날 생리학자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무슨 연구를 했냐면, 남자의 근섬유를 찢었어요.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똑같은 볼륨, 부피를 찢어내고요. 여자의 똑같은 근섬유 볼륨을 찢어냅니다. 이렇게 같은 근섬유일 때 얘들이 뭔가 외부 자극으로 인해서 수축하는 힘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사람이 알고 있던 지식이 뒤집어져요. 같더라는 걸 밝혀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남자나 여자나 근육의 두께, 부피가 같다 그러면 수축력은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밝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죠. 이게 남자랑 여자랑 분명히 생리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힘이 다른데 그러면 생리적으로 같아야 되는데 이게 힘이 발생되는 힘이 근섬유만 같다면 같구나. 이거를 사람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 스타, 예를 들어서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있다. 그러면 김연경 선수랑 저랑 팔씨름을 한다. 아니면은 이렇게 무게 누가 더 많이 드는지 이렇게 뭐 데드리프트, 다리 운동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힘이 더 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보다 김연경 선수는 아마도 머슬 볼륨이 훨씬 크겠죠. 평소에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남자인 저보다도 여자인 김연경 선수가 힘이 더 크다라는 게 볼륨이 크니까, 근섬유가 크니까 이렇게 힘이 더 셀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근섬유 수가 같다면 힘은 발생되는 게 똑같다. 이렇게 발생되면서 이런 걸 이제 연구하면서 한 20년 전쯤, 되게 옛날 겁니다, 사실은. 20년 그 전쯤에 이제 이런 거를 밝혀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남녀 차이를 갖다가 굳이 뭐 성별로 이렇게 하는 게 좀 안 맞네. 이제 이렇게 뭐 힘은 남자, 뭐 이렇게 섬세한 건 여자, 안 맞네. 뭐 이런 걸 밝혀냅니다. 그런데 세상이 또 한 번 뒤집어지는 연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쥐의 뒷다리거든요. 사람의 뒷다리를 저렇게 살아있는 걸 자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말고 쥐를 가지고 이렇게 뒷다리를 잘라봤습니다. 우리 다리로 보자면은 아마 이제 카프 머슬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하얀색 박스가 쳐져 있는 게 2개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 큰 박스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큰 박스. 큰 박스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메일이 남자 쥐고요. 피메일이 여자 쥐입니다. 이럴 때 보면 맨, 우먼 안 쓰고 메일, 피메일 꼭 써야 돼요. 하여튼 뭐 그건 부가적인 거고요.
남성을 갖고 있는 쥐의 뒷다리에서 근육을 잘라보니까 일단은 볼륨이 남자가 조금 더 크다라는 건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힙이 조금 더 세겠죠. 그런데 이게 볼륨으로서는 해결 안 되는 무언가 힘의 발생에 뭔가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공부했죠. 접근 배근. 타입 1, 타입 2A, 타입 2B 이렇게 공부했던 것 중에 얘들은 타입 2A에 집중을 했네요. 지금 이렇게 근육을 살펴보게 되면은 초록색이죠. 저게 염색약을 이렇게 준 겁니다. 염색약을 주게 되면은 빨간색인 접근 타입 같은 경우에 염색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빨간색 자기 색깔이 있으니까. 그런데 혈액이 많이 없는 백근 타입 같은 경우 염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왼쪽에 메일 쪽 남자 쥐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비율이 훨씬 높죠. 58%나 타입 2A, 타입 2A, 타입 2B를 그냥 묶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백근 비율이 높다. 원래 타입 2A는 백근은 아니지만 황색근, 하여튼 백근 비율이 높다. 여자 같은 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지금 수치는 안 보이지만 58%보다 낮아요. 작은 네모 박스를 보게 되면은 메일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눈으로 보기에 남자 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안 돼 있죠. 이렇게 염색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즉 접근 타입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쥐 같은 경우에는 백근 타입이 37% 정도로 더 높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자랑 여자랑 볼륨이 같다 하더라도 모터 유닛의 타입이 다르더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백근 타입의 비율이 더 높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접근 타입의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됩니다. 보면. 그러면 이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힘 생산에 굉장히 효과적일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구력이 되게 좋을 겁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걸 밝혀낸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성은 다르다. 이렇게 근육이 다르다. 근데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모터 유닛 혹은 머슬 파이버 타입의 종류의 그런 비율, 프로퍼티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은 이게 운동이 다르다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잠깐 갖고 왔냐면 그만큼 모터 유닛의 타입은 우리 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터 유닛의 타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리적으로 타입 1은 접근, 유산소 대사, 지구력이 좋다, 피로 발생 이런 거 달달 외우는 거가 정말 이렇게 뭔가 사람의 운동을 해석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 좀 넘어와서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이제 근수축 기전은 넘어가고요. 교재로 보자면 72페이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에 표 3.2 보면 근수축 기전 설명 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서 나중에 알아서 정리들 잘 해보고요. 제가 이제 우리 이번 챕터에서 여러분들하고 제일 이야기할 주요한 내용은 4번입니다. 전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근수축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전기 자극을 우리 몸에 쏘여주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인데 일단 첫 번째 개념은 연축과 강축 개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축은 뭐냐면 한 번 자극했을 때 한 번 수축이 나오는 거입니다. 제가 손으로 한번 흉내내 보자면은 제 팔에다가 전기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전기 자극을 한 1Hz, 1초에 한 번 자극 주는 거 하고 나면 제 손이 1초에 한 번씩 툭, 툭 이렇게 수축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연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 자극에 한 번 반응이 나오는 거. 강축은 뭐냐면 한 번 자극에 한 번 수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완을 하기 전에 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 시간이 높죠. 이건 한 10Hz, 20Hz 이상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제 팔을 봐주시면 여기 패드 붙였습니다. 아까 전에 1Hz로 자극하면 1초에 한 번씩 툭, 툭 수축이 나와요. 이걸 2Hz로 자극하면 툭, 툭 이렇게 나오겠죠. 이 정도도 연축입니다. 근데 한 10Hz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수축하고 이완하기 전에 또 수축, 또 수축, 또 수축, 또 수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강축이라는 거는 한 20Hz 정도 자극하게 되게 되면 1초 동안 그냥 한번 수축을 쭉 갔다가 툭 떨어지고 쭉 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강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로 보자면 그림 3.24번에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왼쪽 편에 보면 불완전 강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오른쪽 편에 보면 완전 강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완전 강축 같은 경우에는 수축 후에 약간의 이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 헤르츠 정도를 자극하게 되면 사람 손이 제 거 팔을 보자면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동안에 툭툭툭툭 이렇게 떨리면서 올라와요. 꼭 수전증 걸린 사람처럼 툭툭툭툭툭 떨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고 요거를 불완전 강축. 부드럽게 끝까지 쭉 갔다가 내려오는 거를 완전 강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은 얼마나 자극 빈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강도를 똑같이 맞춥니다. 연축의 1Hz도 예를 들어서 10mV, 강축의 30Hz도 10mV라고 맞춰요. 그러면 연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축할 때 똑같은 전압입니다. 그랬을 때 툭, 툭, 요 정도 수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축 같은 경우에는 쭉 이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이게 보면 수축력이 더 세진 거죠. 저렇게 세진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보면은 그 칼슘 이온이 근영질 세망에 있던 칼슘 이온이 유리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칼슘하고 붙는 결합한 다음에 수축하도록 이렇게 수축 부위를 노출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근수축 기전에서. 그렇게 될 때 칼슘이 그렇게 나왔다가 원래 재흡수되거든요. 근데 계속 활동 전이가 유발되면 재흡수되기 전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칼슘 이온이 농축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결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수축 강도가 세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수축을 딱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액틴과 미오신 필라멘트들 말고 파샤, 텐던 이런 결합 조직은 수축력을 발생하지 않죠. 대신에 수축할 때 그 힘을 뺏어갑니다. 근데 그 뺏어가는 영향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강도가 더 세어진다. 이렇게 두 가지 기전으로 설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빈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73페이지 거기 두째 줄에부터 거기 끝까지 설명이 쭉 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저렇게 세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연축에서 강축으로 넘어가려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30Hz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20Hz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레인지가 있어요. 딱 몸마다 근육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충 한 20에서 30Hz 이상 되면 강축으로 넘어간다. 완전 강축이 발생된다. 이렇게 봐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면 빈도가 높아지면 수축력이 세진다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100Hz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강도의 증가가 없어요. 이게 보면 칼슘 농축도 더 이상 되지 않고 결합 조직의 영향도 더 이상 발생이 더 늘어나거나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Hz 이상까지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000Hz 이상 되게 되면은 근수축 반응이 사라져 버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활동전이 공부할 때 자극이 딱 들어와서 역치 이상 도달하면 전압 의존성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활동전이 가잖아요. 그때는 자극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더라도 반응이 없다. 절대 불응기에 빠집니다. 근데 1000Hz가 되고 나면 그 절대 불응기 사이에 계속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절대 불응기가 그냥 계속 유지되면서 수축이 안 나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쓰일 거냐? 우리 이제 그 신경계 치료실에서 FS 사용해가지고 환자한테 치료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헤르츠를 조절합니다. 상지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사이를 써라. 하지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사이를 써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설정을 하느냐? 연축보다는 강축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강축으로 유발하겠다는 겁니다. 헤르츠가 높아지면 수축력이 더 세게 나온다는데 왜 50 이상은 쓰지 않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뇌손상 환자들은 한번 자극 시간이 좀 길게 필요해야지만 역치에 도달해요. 근데 50Hz 이상 올라가면 그 도달하기 전에 자극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50 이상 쓰지 않아요. 그리고 1000은 더더욱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파를 이용한 뭔가 근수축으로 치료를 이용할 때 많이 씁니다. 그때 저런 개념이 있구나. 빈도에 따라서 연축과
강축의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림 3.23번에 대한 내용인데 자극이 한번 딱 들어오면 수축기라고 하는 수축할 때까지 약간의 이런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지연 시간. 그걸 우리 책에서는 잠복기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잠복기가 도대체 왜 나타나는가? 라는 개념이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신경에 전기 자극이 들어와서 활동 전이가 유발됐을 때 신경에서 근육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속도 때문에 이 뺏어가는 시간을 뺏어가는 그런 잠복기라는 게 발생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근육은 수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합 조직인 인대와 건, 파샤에서 이 수축을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가는 거. 요거 때문에 레이턴시, 잠복시라는 게 발생된다, 잠복기라는 게 발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은비야, 혹시 마이크 되나? 네, 우리 몸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주먹을 쥐는 수축 반응이 나타날 때는 ATP 에너지를 쓰면서 근수축 기전으로 수축을 시키지 보면. 그런데 힘을 빼면 얘는 다시 원래의 길이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이거는 에너지를 쓰면서 돌아갈까? 쓰지 않고 돌아갈까? 약간은 쓸 것 같아요. 약간은 쓸 것 같다. 이게 쓴다. 쓴다.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수축할 때는 에너지를 쓰고 막 되게 복잡한 기전들 공부하면서 이렇게 암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이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육이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보면 팔은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바이셉스 머슬 잡아서 수축했다가 힘 빼면은 금방 근육이 툭 빠지거든요. 원래 길로 툭 돌아가요. 수축할 때는 모였다가 힘 빼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는 별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분반 수업할 때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결합 조직에 대한 탄성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파샤와 텐던은 머슬 파이버들과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스프링이 늘어났다 줄어들고요. 하나는 반대로 수축할 때 오히려 스프링이 늘어났다가 이완할 때 다시 짧아지는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평행 탄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냐? 파샤 겁니다. 파샤 거. 파샤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들 우리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머슬이 수축하면은 지금 머슬 벨리 부분이 짧아지겠죠. 짧아질 때 파샤에 있는 결합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평행입니다. 근육이 짧아질 때 지도 같이 짧아집니다. 근육이 이완했을 때 짧아졌으니까 스프링은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힘은 없겠죠. 이거 힘이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렬 탄성 성분이 어디 거냐? 텐던 겁니다. 텐던 거. 그러면 빨간색 벨리 부분인 머슬이 짧아지게 되면 텐던은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제가 가리고 있는 부분이죠. 스프링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수축이 끝났습니다. 힘을 빼게 되면 근육은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수축할 때 그 수축력을 이 결합 조직들이 뺏어가는 거죠. 텐던이 뺏어가는 겁니다. 힘을 뺏어가서 저장해놨다가 근수축이 끝나면 다시 원래 길이로 돌려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등한시했던 그런 결합 조직의 영향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 등한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근육을 길게 만들 때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 할 때 파샤를 늘려야 될까? 머슬 파이버를 늘려야 될까? 텐던을 늘려야 될까?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자, 한번 이완했을 때 근육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근육이 길어져야 되는 거를 막고 있는 거는 파샤일까요? 텐던일까요? 은비야, 어떻게 생각해? 근육이 이제 이완했을 때 길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못 길어지게 근육이 찢어지지 말라고 딱 막아주고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파샤의 결합 조직이 막고 있을까? 텐던의 결합 조직이 막고 있을까? 텐던이요. 반대로? 빠시야. 파샤 정답 맞습니다. 예, 파샤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할 때는 오히려
파샤에 집중해야 돼요. 파샤에. 근데 우리는 엔드레인지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끝까지 당겨서 근육이 찢어질 때까지 당기는 거를 스트레칭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실은 늘어나는 거냐? 텐던이 늘어나는 겁니다. 텐던이. 스트레칭 할 때 그래서 우리 이미 스트레칭에 가장 좋은 방법이 나와 있는데 최대 레인지까지 끌고 가거나 최대 레인지를 벗어날 때까지 끌고 가는 스트레칭보다는 길이가 어느 정도 길어진 상태에서 서브 맥시멀 레인지에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스트레칭 효과는 더 좋다라고 하는 거를 배웁니다. 왜? 파샤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 파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근육을 막 우리가 마사지 해가지고 이완시키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멤버를 좀 바꿔가지고 연주야. 최 마이크 되나? 네. 우리 보통 마사지 할 때 모터 포인트 자극을 줘가지고 이렇게 트리거 포인트, 모터 포인트, 뭐 페인 포인트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들로 모터 유닛, 뉴로머스큘러 정션 부분을 자극하는 게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맞는 표현이거든. 근데 네. 이 결합 조직의 개념을 놓고 보자면 자, 근육이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짧아져 있던 게 우리가 마사지 해가지고 다시 원래 길이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어느 결합 조직을 풀어줘야지, 어느 결합 조직이 힘을 좀 내줘야지 이게 다시 원래 길이로 좀 잘 돌아올까? 어, 근육을 원래 길이로 돌리는 힘은 파샤가 제공한다, 텐던이 제공한다. 파샤, 아, 원래대로 돌리는 건 파샤 아닌가요? 반대. 네? 반대. 아, 텐던입니다. 텐던. 아까 얘기했잖아요. 직렬탄성 성분인 텐던은 수축했을 때 텐던이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그 힘을 뺏어 가놓고 저장해놨다가 근육이 이완하면 텐던이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오면서 근육을 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모터 유닛만 자극을 할 거냐? 텐던도 같이 풀어줄 거냐? 이 텐던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사지 할 때는 끝과 끝을 풀어주는 것도 꽤나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죠. 이게 그냥 단순히 평행탄성 성분, 직렬탄성 성분, 파샤텐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요 개념도 꼭 좀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인용을 해 보기를 바라고요. 이거 이제 다른 분만 물어보니까 그 뉴만 책 개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그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때 쓰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개념을 봐야 되는 게 전기 자극을 주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운동 단위가 접근에서 먼저 수축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백근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네만 프린시플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전기 자극을 하게 되면 동원 순서가 역전됩니다. 백근이 먼저 수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이 수축해요. 엄밀히 따지자면 접근과 백근은 동시에 수축합니다. 그런데 자, 전기 자극이 수축하려 그러면은 강도가 꽤나 세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활동 전에부터 강도가 세야 돼요. 강도가 센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접근도 동원시키지만 백근도 동원시키는 강도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두 개, 접근과 백근 중에 신경의 직경은 두께는 백근이 더 커요. 모터 유닛이 더 크고 더 강한 전압을 전달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직경이 큰 백근이 속도가 더 빨리 도달해서 백근이 먼저 동원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 자극으로 동일한 시간으로 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근육의 피로 발생도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근력 강화의 효과도 더 좋아요. 요즘에 이걸 활용해서 하는 게 EMS라고 하는 이렇게 전기 근육 자극기 뭐 이런 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헬스장에서 많이 써요. 제가 이렇게 우리 과에 구비해 놨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헬스장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트레이너로 붙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스쿼트 100개 합시다. 라고 해서 스쿼트 시켰을 때 사람들은 다리에 알이 배면 내가 운동 많이 해서 알이 뱄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쿼트 100개 하세요 라고 하면서 배에다가 저주파 치료기를 붙여놔요. 그리고 수축할 때까지 강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스쿼트 하는 거는 힘이 좀 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코어 수축을 하니까. 복근이 수축해놓으니까 스쿼트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100개 거뜬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리에도 아리배, 근육통이 발생하고 배도 근육통이 발생돼 있어요. 그럼 사람들 생각하죠. 와, 이걸로 하면 내가 좀 딴짓해도 뱃살이 빠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윗몸 일으키기 100개 해가지고는 알이 안 되는데, 근육통이 발생 안 되는데, 전기 치료기를 붙여놓고 그냥 스쿼트 운동만 해도 배 알이 배.입니다. 그 이유가 동원수소의 역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운동할 때는 꼭 방해하는 느낌인데 운동하고 나면 내가 일하지 않았던 부분에 근육통이 발생되고, 근육통이 발생된다는 건 에너지 대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살이 빠져요. 그 다음에 근력 강화도 나타나고. 근데 이게 훨씬 더 효과도 좋은 거. 왜? 동원수소가 역전되기 때문에. 피로 발생이 잘 되는 배꼽 먼저 당겨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근육통이 잘 생기게 되는 거, 손상도 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렇게 전기 자극이 우리 몸에 다르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으로 보자면은 75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이제 페이지 잘못 표시했네요. 전류 밀도와 자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여기 흐름상은 좀 안 맞는데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국시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좀 같이 책 나온 김에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우선은 우리 책 74페이지 3번에 보면 전기 자극 시 전류 밀도와 자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밀도라는 거는 전압이 센 거를 갖다가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밀도가 높아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수축이 더 잘 나와요. 밀도가 낮아지면 수축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밀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림 3.25, 3.26 두 가지 설명 나옵니다. 3.25번을 보게 되면은 전극의 간격이 좁을 경우에 그 공간의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간이 좁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6번 그림입니다. 전기 패드가 작을 때, 면적이 작을 때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말로써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근데 이게 문제 푸는 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공식도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전압이 300V 전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전기 패드의 크기는 1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밀도는 얼마일까요? 계산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을 면적 10으로 나누면 돼요. 30V/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되게 쉽죠? 오른쪽 편에 보겠습니다. 300V로 전압의 크기는 똑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전극 크기가 작아졌습니다. 5제곱센티미터로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전류 밀도는 60V/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어요. 그래서 면적이 작아지는 비율만큼 밀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전압이 같습니다. 면적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면적이 2배로 커졌으면 밀도는 2분의 1로 낮아집니다. 라고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요걸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 국시에서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를 꼬은 겁니다. 잘 보세요. 똑같이 전압은 100V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극의 크기가 정사각형입니다. 가로가 10cm에서 가로가 5cm로 줄어들었습니다.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럴 때 밀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장난질을 한 거거든요. 아까는 면적을 바로 줬어요. 단위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10제곱센티미터, 5제곱센티미터. 근데 이번에는 단위가 10cm, 5cm입니다. 그럼 이거를 면적으로 바꿔야 돼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큰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10 곱하기 10해서 면적은 100제곱센티미터고요. 밀도는 얼마가 되느냐? 1V/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오른쪽 작은 네모를 보게 되면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제곱센티미터 면적을 구합니다. 그거를 100V로 나누면은 4V/제곱센티미터로 됩니다. 자, 그러면 말로 풀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정사각형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2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금과 그림과 똑같아요. 가로의 크기가 10cm에서 5cm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라고 하면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2배 커지는 게 아니죠. 1에서 4로 커졌습니다. 4배로 커집니다. 이렇게 답을 풀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국시에서는 전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두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꼬아놓은 거니까 뭐 너무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75페이지 보면 5번에 플래거의 극성 공식이라는 게 나와요. 우선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은 첫째 줄 끝에부터 좀 줄을 꺼둡니다. 양극은 영어로 아노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를 알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양극은 아노드, 음극은 캐소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열게 된다는 건 전기가 안 흘러가는 겁니다. 전기가 열려버리면 안 흐릅니다. 그걸 갖다가 오프닝, 그 다음에 닫힌다는 건 흐른다는 겁니다. 그걸 클로징이라고 표현해요. 클로징. 그 다음에 마지막에 current라는 건 전류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기 보면 대문자 하나씩 땁니다. C, A, C, O, C 저거를 섞어가지고 각각의 뭔가 직류가 흘러갈 때 그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들을 이렇게 붙여놔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0에서 시작을 합니다. 0에 있을 때는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닫아야만 전기가 흐르기 시작해요. 점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저렇게 올라가는 저 면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극으로 갔으니까 아노드의 A, 그 다음에 스위치가 닫혔으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클로징의 C, 그 다음에 전류의 커런트의 C라고 해서 저 구간을 ACC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극 방향으로 제일 높은 점에 도달했습니다. 스위치를 뗍니다. 그러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0으로 뚝 떨어지지만 저걸 저렇게 표현해가지고 양극 높은 부분에서 양전하에서 점점점 0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 부분도 어쨌든 양극이니까 아노드의 A, 스위치가 열렸네. 다시 0점으로 돌아오는 구간이구나. 열렸네라고 해서 O, 그 다음에 전류니까 C라고 해서 AOC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음극으로 내려와 볼게요. 0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음극으로 가게 됩니다. 캐소드의 C, 음극 폐쇄 전류입니다. 캐소드의 C, 그 다음에 스위치는 닫힌 상태입니다. 밑으로 진폭이 커지는 거거든요. 내려가는 것도. 점점점 진폭이 음전화 방향으로 커집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를 엽니다. 그렇게 되면 오프닝, O가 붙게 되고요. 그리고 커런트에서 COC 이런 순서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 각각 구역마다 4개의 이름을 다르게 붙여 놓습니다. ACC, AOC, CCC, COC 이렇게 이름을 붙여놔요. 이걸 갖다가 사람이 뭘 했냐면은 정상 신경 지배 근육인 일반 근육에다가 요 각각의 전류 특성으로 수축을 유발해 봅니다. 그랬을 때 수축이 얼마나 잘 되는가를 살펴보니까 CCC가 가장 수축이 잘 유발돼요. 그래서 CCC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ACC가 되고 그 다음에 AOC가 유발되고 COC가 유발된다. 이렇게 수축의 순서를 적어 놓습니다. 이거 플래거라는 사람이 이걸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별로 재미없거든요. 이게 쓸모가 없어요. 근데 탈신경근육이 되고 나면 이게 반대로 역전이 됩니다.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게 정상지배신경일 때는 COC가 가장 늦게 동원됐습니다. 근데 탈신경근이 되게 되면 COC가 가장 먼저 동원돼요. 그 다음에 AOC, ACC, CCC 순서대로 순서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플러그의 극성 공식, 그 다음에 밑에 탈신경근이 되게 되면 플러그 극성 공식의 역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책에 지금 75페이지 5번에 나옵니다.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언제 쓰이느냐? 이게 그냥 뭐 이런 거 외워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수신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팔다리를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신경이 지배받고 있는 중인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2주 정도 지나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쇼크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못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플래거의 극성 공식을 적용해 보면 이 근육이 탈신경근 된 건지, 즉 신경이 완전히 끊긴 건지 아니면 신경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전기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쓰는 패턴이 양극 폐쇄 전류인 ACC와 음극 폐쇄 전류인 CCC를 두 개를 나눠 가지고 한번 사람 몸에다 수축을 시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 브라키에 전극 패드를 붙여놔요. 그러고 나서 양극으로 전기를 흘려보내줍니다. 시작했을 때 ACC죠. 양극 방향으로 전기 흐르기 시작할 때 수축할 때까지의 시간이 뭐 10초 정도 걸렸다. 그리고 강도는 10V 정도 필요했다라고 사람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CCC로 해봅니다. CCC로 이번에 음극으로 흘려보내주면 됩니다. 음극 패드를 바이셉스 브라키에 붙여놓고 전기를 음극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붙이니까 수축이 나올 때까지 시간은 한 8초 정도로 금방 더 빨리 나왔고요. 강도는 한 8V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더 잘 나온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극성 공식에 따르면 CCC가 더 빨리 나오고 잘 나온 겁니다. ACC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경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후에 척추 손상 환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앞으로 예후가 좋겠네 라는 것을 전기 진단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뒤집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대부분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회복이 좀 힘들겠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래그의 극성 공식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생각보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이거를 평가할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신경 손상만 쓰는 거 아니에요. 말초신경 손상 환자들한테 다 쓰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직류치료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습해 볼 겁니다. 직류치료기 장비에 보면은 극을 갖다가 바꾸는 뒤집는 게 있어요. 그러면 패드를 똑같이 붙여놓고 나는 강도를 올립니다. 한번 해보니까 음극일 때는 5V의 수축이 나왔는데 양극일 때는 10V에 나오네. 이렇게 되면 아 정상지배. 당연히 여러분들 정상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를 금방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도 뒤집어야 돼요. 이게 극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정상 지배를 받고 있는 근육은 음극으로 자극을 줘야 되고요. 탈신경근이 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으로 자극을 줘야지 더 수축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꽤나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